반갑습니다. 저의 동지 같은 생일 파이터들, 우리 제자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 강승희라고 하고요. 우리 해설 강의에 앞서서 총평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남겨놨는데요. 해설 강의 본 이후에라도 꼭 한 번씩 봐주세요. 네, 바로 오늘 봤었던 우리 문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 3가지 정도 보면 우리 그동안 강의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가 했었던 얘기 기억나세요? 이 사상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출제 경영으로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라고 했었던 사상가 출제되지 않았고, 또 이 사상을 공부할 때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점들에 너무 자극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경영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 자연과 윤리 같은 소재예요. 네. 역시나 그런 지점은 안전하게 두면서도 물어봐야 될 것들을 잘 물어보는 문항이 나왔죠. 또 오히려 생활과 윤리에도 그 윤리,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를 잘 닦아놔야 돼요 라고 해서 공들여 놨었던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놨다면 오히려 이번 시험 봤을 때 톡톡히 덕을 봤을 만한 그런 소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항의 어떤 지점이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항상 1번은 윤리학의 분류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전형적인 출제 형식은 갑과 을 제시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제시문 안에 나는 어떤 윤리학의 입장인지가 밝혀지고 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윤리학의 입장인지가 2가지의 윤리학의 입장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제시문에서 화자의 입장이 되는 나는 어떤 윤리학인지 먼저 짚어보죠. 나는 윤리학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인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도덕적인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하, 이 한 문장에서 어떤 윤리학인지 명쾌하죠? 그렇죠. 메타윤리학이었어요. 잘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번째 고개를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2번째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규범윤리학적인 성격이 들어간다는 거 일단 명확히 알겠죠? 왜냐하면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론적인 토대로 해서 실천과 해결에 주력하는 실천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규범윤리학, 그 중에서도 실천적인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주력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주장이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즉 메타윤리학이 규범윤리학을 봤을 때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1번 선택지부터 가볼게요. 1번.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 자연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라고 생각한다. 혹시 1번 고민했던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도덕 문제를 탐구하는 게 규범 윤리학의 특성이죠. 근데 이걸 탐구할 때 사회 자연 과학적인 지식, 이런 류의 사실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고 그저 가치 판단만 필요해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판단으로 가게 됐을 때 그 토대에는 이러한 사회자연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사실 판단을 토대로 해서 가치 판단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자연 과학적인 지식이 토대가 돼서 학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실천윤리학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실천윤리학의 학제적인 성격과 사실 판단을 토대로 한 가치 판단, 이라고 하는 2 요소를 다 판단해 봤을 때에도 1번에서처럼 실천윤리학이 이것을 간과한다 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1번 빼주고 2번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걸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요. 메타윤리학은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메타윤리학은. 그런데
규범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은 도덕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해결보다는 이 분석이 중요한데 규범윤리학은 그걸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 구도에서는 맞죠. 그리고 정답 2번이네요. 자, 그럼 3번 가겠습니다.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간과한다 라고 했는데 실천윤리학, 규범윤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도덕 현상이 그냥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니다. 그냥 그 도덕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실천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간과하진 않으니까 이것도 적당하지 않죠? 그럼 4번. 도덕 문제 해결에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간과하느냐. 아까 제시문 이야기하면서 잠깐 짚었지만 규범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으로 가게 됐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런 해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토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4번도 적당하지가 않죠. 그럼 5번.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죠. 4번에서 말한 것처럼 이론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론의 토대가 필요해. 근데 그것을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연구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연결시키는 유기적이고 학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간과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 윤리학의 분리에 관련된 거 클리어. 괜찮죠? 그럼 2번 가겠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갑, 을의 입장이 먼저 한번 볼게요. 성과 사랑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갑은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만이 정당하다. 그러면 명확하게 갑의 입장은 성과 사랑의 관계 중에 무슨 주의? 그렇죠. 보수주의 관점이네요. 반면 을은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율성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 이외에 성행위는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추가적 원칙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단, 을을 자유주의적 관점에 두되 이 부분이요. 요 자율성의 원칙과 해양금지 원칙 요 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거를 잊지 말고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갑.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서로의 인격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 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격이 존중되었더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뭐죠?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하는 부부간의 사랑이 아닌 경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성행위 정당화의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출산, 양육의 책임과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이다라고 볼 순 없네요. 자, 그러면 X입니다. 그러면 정답 1번 표시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길게요. 3번. 성행위를 결정하는데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도덕적인 제약은 없다가 을이래요. 어때요? 이거 틀렸죠? 왜요? 아무리 을이 자유주의지만 도덕적인 제약이 없을 리가 없어요. 왜? 여기요. 자율성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제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라고 해선 안 되죠. 그럼 4번 을. 쾌락적 가치보다는 생식적 가치가 성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생식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오히려 을보다는 갑에 가깝죠. 갑, 을의 경우에는 생식 가치가 더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네요. 그럼 5번. 갑과 을을 함께 엮어서 성행위의 본질은 사회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을에게 어울리지 않죠. 사회 안정이나 종족의 보존과 같은 경우에는 갑에게는 잘 어울리는데 을에게는 잘 안 어울리네요. 그러면 빼줄 수 있죠.
그럼 가뿐하게 2번. 성과 사랑의 윤리에 관련된 문항은 1번. 클리어. 괜찮죠? 좋습니다. 그럼 3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3번인데요. 이 사상가는 개정 교육과정 전에도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그때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맨 앞단은 문제였었는데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맨 뒷단원, 소통과 윤리 파트에 들어가요. 바로 하버마스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기출의 역사가 좀 깊은 사상가예요. 그 사상가에게서 나오는 패턴이 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나왔는데요. 한번 핵심을 짚어볼게요.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인 대화를 통해서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게 되고 이성적인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하버마스의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요소와 하버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추론이 필요한 요소가 선택지 안에 구성이 돼요.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사실 지금까지 출제가 꽤 되었었던 요소인 거죠.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민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고 있는 게 하버마스 특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X라고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되냐? 아니요, 발언해야 돼요. 위에서 뭐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호나 욕구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그럼 3번,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보통 그냥 당신 말이 좋아요, 옳으네요, 이런 말에서 참 긍정적이네요 라고 하는 걸 선호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지금 다 틀렸죠. 4, 5번 중에 좀 신중히 봐야 되겠네요. 4번,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정당한 담론의 그 결과 또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함께 수용하는 의사소통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4번 정답입니다. 5번,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되느냐. 이해관계 조정 수단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화와 토론과 합의의 과정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5번에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X. 정답은 4번. 어때요? 클리어? 오케이. 그럼 4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했었던 주제예요. 해외 원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건물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갑과 을 딱 나올 만한 그 두 분이죠. 일단 갑의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체제가 전환되도록 하는 데 있다. 어떤 사회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통치된다면 자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야, 이거 우리 정말 열심히 했다. 롤스 입장 맞죠? 그러면 1번, 원조는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원조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종과 국적의 구분 없이 시행돼야 된다. 세계시민주의적인 관점이네요. 누구? 그렇죠. 피터 싱어. 잘 나왔다. 그러면 갑과 을에 대한 진술을 한번 가보죠. 기억 갑. 사회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롤스의 포인트를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부드럽게 잘 정리해놨죠. 롤스가 이야기하는 해외 원조의 특성은 이 빈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제도가 안정됨으로써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안정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할 경우에 빈곤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에 대한, 즉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번호 롤스 입장을 굉장히 잘 정리해준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체크해보고 다음 선택지 넘길게요. 니은번, 원조하는 나라는 원조받는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원조를 하는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 사이에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는 참 중요해요. 이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한다면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없다라고 해줘야 돼요. 왜요? 이러한 강제력의 행사는 만민법에 의해 배제된다라고 했죠. 만민법에 의해 배제된다. 이 해외 원조에 대해서 싣고 있는 그의 저서 자체가 만민법이기도 하지만 이 롤스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러한 좋은 목표를 위해서라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보므로 니은번은 빼주고 가야 돼요. 그 선택지에서 니은이 들어간 선택지를 일단 빼줘야지. 디귿번,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원조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지난 모평에도 나왔는데요. 이런 문장으로 정리되니까 좀 더 완곡하게 잘 정리가 되죠.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를 해서 원조 주체의 과도한 희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조가 실행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리을번,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원조 의무를 정당화한다. 자, 지금 이게 관건인 거잖아. 지금 선택지를 보면 지금 기역, 디귿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 기역,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 하나가 있죠.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가장 고민해야 되는 세트가 아마 요 리을이었을 거예요. 맞죠? 이걸 보면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원조로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그 정당화 요건으로 치자면 말이에요. 그저 빈곤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냐의 여부,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지원 요건들이 있죠. 제한적인 요건들이 있죠. 그걸 충족시켜야 정당화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싱어 입장에서도 빈곤한 사람이 이제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과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그저 있다는 사실을 필연적인 정당성의 요건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을 엮어서 설명하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리을번을 빼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들어간 게 2번 선택지고 기역, 디귿, 리을 들어간 게 4번 선택지였는데 우리는 이 중에 그쵸, 기역, 디귿이 들어간 선택지 이걸 골라야 되는 거죠. 아마 2번과 4번 사이에서 정답과 오답 여기 좀 많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표현을 막 예민하게 하거나 우리를 더 내가 몰랐던 개념을 막 물어본다라기보다는 리을과 같은 것들 여러분 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유추하면서 이 두 가지의 조합 중에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문항 세팅이 정확히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정답은 4번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럼 5번 갑니다. 저는요, 이 5번을 의외로 어렵게 푼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보통 예술과 윤리 그러면 가볍게 보고 넘기잖아요. 갑 같은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갑과 같은 유형으로 제시문이 연결이 되면, 그리고 을은 칸트죠. 제가 딱 보면 알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플라톤은 워낙 예술과 윤리에서 많이 나왔어요. 칸트는 다른 문항에서도 많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과 윤리에서 잘 나오지 않다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연기 교재는 계속 있다가 올해는 모평에도 이제 드디어 등장했는데, 칸트와 플라톤을 엮게 되면 제시문이나 선택지의 수준이 한결 더 수준이 높아지는데, 제가 말하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건 사상적인 특징을 토대로 문항을 풀어야 돼요. 사상적 특징. 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정말 이걸 강조하고 싶네요. 사상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보자면 이 갑번의 원형이요. 여기에 대한 개념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술에 대한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해서 서술해라 라고 했는데, 갑이 아름다움, 리듬과 화음은 영혼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주고 미추의 감각을 키워주고, 품위 없는 리듬과 화음은 나쁜 말씨나 고약한 성실과 연결되니 작품 속에 선의 원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 자, 요 뉘앙스 가지고 지금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이 문항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선의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원형. 이데아. 그 원형을 모방해서 현상에 나타나는 거. 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던 게 왜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 그쵸? 이데아계. 여기에 대한 개념 베이스를 우리가 다 까놓으면서 계속 출발했었는데, 이 문장에서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일단 적어놓고요. 1번은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고, 이런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인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제가 체크한 부분이 선택지의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선택지 화면과 제시문 화면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갑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은 기억,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할 수 없고 라고 했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였어요.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나오던 선택지인데 잘 판단하고 가야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통해서 아마 예술 작품이 나오겠죠. 이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 그 자체, 아름다움의 원형은 아니고요. 아름다움의 원형을 모방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름다움의 원형, 즉 미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 존재해요. 이데아계의 미의 이데아, 미의 원형, 아름다움의 원형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상의 다양한 존재들 속에 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의 원형을 모방한, 예를 들자면 예술가의 창작 행위로 나타난 예술 작품 속에 담기는 거예요. 원형 자체는 아니지만 그의 모방체로서 담기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 이 아름다움의 원형 그 자체는 존재합니다. 이데아로서. 따라서 기억이 잘못된 선택지예요. 그래서 1번, 기억이 잘못된 것으로 1번을 먼저 골라줘야 되는데, 야, 이거를 훅 하고 넘기고 보면 뒷부분에서 내가 뭘 틀렸지? 하고 시간 걸렸을 가능성이 있네요. 자, 그럼 니은부터 깨끗이 한번 지고 가볼게요. 니은, 예술가는 미적 가치를 통해서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제시문에 보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 리듬과 화음은 영혼에 들어가서 우아함을 심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칸트는요. 예술을 통해서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느냐. 무슨 소리야. 칸트는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게 틀렸나 봐.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시면 바로 요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러한 류의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칸트의 관점에 대한 서술이 틀리지 않아요. 그럼 리을번, 예술은 도덕적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건 제시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고 그런 것에 한해서 고귀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을 해주겠네요. 맞는 진술이고요. 그럼 갑과 을을 함께 가봤을 때 예술은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이라고 본다. 맞죠?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으로서 갑과 을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네요. 그럼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의외의 예술과 윤리라는 소재에서 사상적인 특징, 베이스, 이원론적 세계관, 이데아로 이 얘기, 이걸 정확히 짚어둔 친구들이 의외로 강점을 보였을 만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에서도 이런 사상적 특징의 베이스를 잘 닦아두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6번 가볼게요. 갑은 긍정,
을은 부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 이렇게 표시하고 가볼게요. 갑번은요. 유전자 결함이 있는 환자는 유전자 교정 기술의 혜택으로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기술의 활용은 개인의 유전자 선호에 달려있다. 인류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과학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번의 입장은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해서 그 개인이 싫다, 좋다, 선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에 비해서 을은요,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그래서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는 생명체를 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유전자의 좋고 나쁨을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정은 좋은 것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유전자가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에 비해서 이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 드러나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푸는 방법 우리 강의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두 사람에게 하나하나 다 O인지 X인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어떤 한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이면 정답 가능성을 빼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의 정체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는데요. 1번 보세요.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자체를 보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1번 선택지에 대해서 긍정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구도에 맞지 않아서 1번 빼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유전자 교정 기술에 의해서 생명체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의 재심을 보면 생명체를 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2번을 판단해서 보면 을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2번도 빼고 가는 게 좋죠. 세 번째,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개인의 유전자 선택을 금지해야 하는가라고 했는데요. 갑번 보세요. 이 부분이요. 인류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유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위에 줄 개인의 유전자 선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좋으냐 싫으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여기에서 축약이 되죠. 그러니까 3번에서처럼 금지해야 하니? 라고 한다면 갑번이 아니 오히려 선호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라고 가겠죠. 자, 그러면 다 지금까지 맞지 않았어요, 구도가. 그럼 4번 갑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4번 선택지가 바로 이 6번 입장에서 봤을 때요. 자, 깨끗이 하고 가볼게요.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1번이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옳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도가 맞지 않죠? 그래서 또 빼주고 이런 문제가 5번까지 가야 돼서 시간 오래 걸리죠? 5번.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인간이 유전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니? 유전자의 가치를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제시문 앞으로 너무 못 넘기겠네요. 갑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선호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을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딱 이 부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구도가 5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구도구나. 그래서 6번 정답은 5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클리어? 오, 좋습니다. 생명윤리에 관련된 문항은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7번 갑니다. 갑사상가가 을사상가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가 3점이어서도 그렇지만 전 이 문제 보면서 그렇지. 아까 5번에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적인 기반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처럼 7번에서도 윤리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이러한 추세로 갈 거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문항이구나. 참 잘 개발됐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한번 봅시다. 갑번을 보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앞서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어떤 이야기들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된다. 나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고 나의 도덕적인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된다. 자, 이렇게 공동체 역사 속의 나, 공동체 구성원 속의 나,
이렇게 유대적이고 연대적인 자,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 그런 자아를 강조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에 가장 강조되는 사상가가 있죠. 누구였죠? 그렇죠. 맥킨타이어. 덕윤리. 덕윤리에서 이 제시문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래서 덕윤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덕윤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 덕윤리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었던 거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1번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해서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으로서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행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공리주의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양을 특히나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면 벤담의 가능성을 두고 문항을 풀면 되겠죠. 그럼 이 문항은 덕윤리가 공리주의에게 가하는 비판을 찾으라는 거예요. 뭘 물어볼까라고 했는데, 야, 이번에 정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자, 가봅시다. 1번,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덕윤리는 행위자의 품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리주의는요, 행위의 유용성을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유용성의 원리에 의해서, 유용성의 원리에 의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 따라서 유용성이 중요함을 간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비판이 안 돼요. 그러면 2번,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느냐? 아니죠.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리의 원리, 그래서 행위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서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지 간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죠. 그럼 3번,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제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이거요. 우리 윤리 개념 처음 시작할 때 앞부분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서 의무론, 공리주의 한강 한 강씩 시간 들여서 공부했잖아요. 그중에 공리주의에서 왜 이 표현 기억나요? 개체주의라고 표현했었던 거.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가로로 치고 한번 설명해보자면,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입장이 공동체는 개인의 집합이다.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행복이 그 공동체의 행복이나 이익과 연결된다 라는 관점을 공리주의가 갖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다 라는 그들의 방향점이 설정된다 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공리주의가 공동체는 개인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 개체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공리주의에 대해서 덕윤리,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윤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렇게 고찰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역사, 맥락, 관계, 그 속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의 판단, 도덕적 행위의 실천에 적용이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둘 사이에 서로 다른 축. 그래서 갑의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게 정답. 이렇게요. 그래서 이건 나오던 주제이긴 하지만 선택지에서 정확히 물어보고 있는 요소가 좀 더 새롭고 깊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엄연히 윤리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건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이제 그렇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4번,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해서 행위함을 간과하느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 역시도 고려해서 개인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행복이 조화되는 것을 고려하니까 간과하진 않죠. 5번, 도덕 판단에서 역사적 특수성보다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갑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특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을에게 비판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잘하셨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유교윤리적인 입장, 전통윤리적인 입장에서 가족 간의 관계, 그중에 가족의 시작인 부부관계를 물어보는 문항. 역시 또 나왔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선택지가 짧고 판단하기 명확해서
여기도 좋았어요. 가볼게요. 부부는 백성을 낳는 시작이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고 남편은 바깥의 거처하고 안채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안채에 거처하고 바깥의 일을 말하지 않아. 여기에서 부부 사이에도 어떤 구분과 분별이 있음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구분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예로서 지켜지는 기본.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정중하게 임하고 하늘의 건실한 도리를 실천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바로잡아 땅에 순응하는 도리를 실천한다면 집안이 바르게 될 것이야. 그래서 정중하게 임하고 순응하는 도리, 이거는요. 상호간에 존중해 주는 거, 공경해 주는 거, 상경, 여빈 이런 걸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부부가 서로 여기 나왔다. 공경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순조로워야 부모께서 편안하고 즐거우실 것이다 라고 해서 부부간의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1번, 화목한 부부 생활은 효도의 한 방법이다. 어라? 이거 뭐 제시문에 있는 것처럼 공경해서 집안이 화목하고 순조로우면 부모가 편안하고 즐거우시다면 바로 효도로 연결되는 거네요. 1번 예스. 2번, 부부는 서로 의존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다. 그렇죠. 음과 양의 관계처럼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분별이 있기도 하지만 의존하면서 보완하는 관계로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죠. 맞아요. 그럼 3번째, 부부는 서로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서로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는 거. 다 맞아떨어지죠? 4번, 부부의 의의는 세대를 계승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유교 입장에서 봤을 때 봐요. 백성을 낳는 시작이다라고 했잖아요. 세대를 계승하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맞네요. 야, 이거 선택지 끝까지 가봤어야 되네. 5번. 부부의 관계는 옳고 그름이나 예절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안 되죠. 특히나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시비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줘야 되기도 해요. 뭐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딱 보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분별이 되죠. 그러면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옳음이 될 거 아니에요. 도리에 맞는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절의 규제. 제가 아까 여기다 썼죠? 그 예절의 규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이겠죠? 이렇게. 어때요? 잘 푸셨죠? 좋습니다. 제시문과 개념 한번 엮어서 파악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9번 가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갑과 을이 지금 딱 보니까 직업윤리 파트에 나오는 거네요. 역시나 사상가를 토대로 해서 갑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겐 주어진 본분이 있어. 군주는 군주의 본분, 신하는 신하의 본분, 부모는 부모의 본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걸 정명이라 해. 정명이라는 말을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잘 풀어주고 있는 제시문이죠. 그러면 갑사상가는 누구? 유교의 공자. 그렇죠. 그럼 1번.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며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다.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최상의 덕이 실현되려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누구? 그렇죠. 플라톤. 플라톤이 이렇게 또 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기억법.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인 덕목이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야, 맞는 얘기지.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군주는 군주의 본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이 있는 것처럼 을의 관점에서는 통치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그러니까 각자의 직분에 맞는 각자의 덕이 있죠. 그러면 기억본 공통점 맞죠? 여기다 쓰고 넘어갈게요. 니은번.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 아하. 자유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덕성을 헤아려서 그것에 걸맞는 역할을 받는 것이 갑과 을에게서 보여지는 부분이지 자유에는 가깝지가 않죠. 이거 많이 훈련된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니은번 빼고 가죠. 디귿번.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기억과 연결돼요. 논리적으로. 각자의 직분에 합당한 도덕적인 덕목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리을번.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국가가 실현된다. 이것도 지금 기역, 디귿이 들어간 선택지 하나랑 기역, 디귿, 리을이 들어간 선택지 하나랑 요거 중에 여러분들 아마 끝까지 고민했을 거예요. 보니까 2번하고 4번 사이. 맞죠? 이 문제도 그렇죠? 그러면 리을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의 고민인데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되는가? 그걸로는 불충족이죠. 충족이 안 돼요. 자, 역할이 분담되겠지만 그 역할이 분담된 상태에서 위에 얘기했지만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춰야 하고 기억에서처럼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을 실천해줘야 되죠. 그것들 사이에 조화를 통한 사회 질서가 필요한 것이지 역할의 분담으로 이상적 국가의 실현을 보장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 리을번은 불충분한 내용. 이어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이 들어간 선택지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 들어간 선택지가 뭐냐? 그러면 2번이네요. 이렇게 골라주는 거죠. 잘했습니다. 10번 갑니다. 갑과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생윤에서 진짜 중요한 분배적 정의 문제죠. 자, 이거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반 학생한테 연락이 왔어. 선생님 윤리 문제 어땠어요? 그래서 나 아직 잘 모르는데 근데 저 이런 거 어려웠어요 하다가 그 친구가 어려웠던 게 이건구나 라고 딱 유추를 했는데 여러분도 어땠나 모르겠어요. 분배적 정의할 때 딱 나와야 되는 두 분인데 일단 갑번을 보니까 소유 권리의 정당성은 취득, 이전, 교정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우리 개념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출제도 많이 돼서 그냥 훅 넘길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단서를 그냥 얕게 보지 말고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선택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고 취득, 이전, 교정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사회 분배도 정의롭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리주의는 분배 결과에만 관심을 둬서 소유 권리의 역사성을 관가한다. 이 역사성의 원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넣죠. 그러니까 분배에 대해서 정형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걸 비판해요. 그러면 어떠한 분배?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따라야 되니까 비정형적인 분배 형태가 되면 되죠. 누구예요? 노직이죠. 좋아요. 그러면 1번. 사회 기본구조는 정의 원칙들의 순서에 따라 평등한 자유에 위배되지 않게 부의 불평등을 배정해야 된다. 와, 문장 진짜 좋다. 원칙들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런데 공리주의를 사회의 기본구조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면 후속하는 다른 기준들은 불필요하게 돼. 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이 제시문 새롭게 나왔는데 아주 좋은 제시문이에요. 자, 그러면 노직과 롤스를 두는 관점에서 이 롤스에게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요 얘기가 문항 푸는 때 또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선택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A번. 이게 이름 쓰고 갑시다. 노직하고 롤스.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되는가? 라고 노직과 롤스에게 묻습니다. 그럼 일단 노직과 롤스에게서 정확하게 지금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갑의 이 부분. 취득, 이전, 교정. 그러면 선택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당한 노동을 투입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당한 취득을 인정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유롭게 이전했다. 이거 어때요?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전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서 소유권을 받은 사람의 입장은 어때요? 어때요? 이거죠.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다. 예스라고 하겠죠. 그리고 노직의 입장은 예스인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롤스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롤스와 노직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자유로운 경쟁 체제 내에서 어떠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롤스의 경우에는 그 해답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 가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전제로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갖게 된 것, 혹은 사회적인 우연성상 서로 다른 어떤 지위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인정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할 때 정의롭다라는 논의로 쭉쭉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전을 받았거나 그래서 이전받았거나 혹은 사회적인 우연성상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롤스 아니요, 틀렸다라고 빼주고요. 그럼 이제 니은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B. 노직에게 묻는 문장입니다. 분배받은 사람의 도덕적인 공과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는 정의 원리에 위배되는가? 자, 이거 다시 한번 나왔네요. 도덕적인 공과 과, 공과 과오에 대해서 그 분배 기준으로 삼게 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정형적인 분배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를 이야기하는 노직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보자면 이런 원리는 정의 원리 위배된다. 예 라고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니은번은 일단 충족하는 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정리하고 디귿으로 넘어가 볼까요? C. 공리의 원리는 구성원 일부에게만 이득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는가? 라고 롤스에게 물어요. 그럼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 그때의 요 불평등을 인정하는 입장이죠. 그런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공리주의,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을 따르는 그 원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불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롤스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롤스에게서 예라고 하는 구도는 맞네요. 그러면 디귿도 맞아요. 그럼 이제 리을이 남았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돼야 되는가? 롤스에게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제시문에 있었죠. 순서가 있다고. 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 불평등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권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이 원리가 첫 번째 우선성의 원칙을 갖고 보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익을 얻고 그 외에 최소 수혜자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배 원칙을 지향하는 게 롤스 입장인 거죠. 그러니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없이 보장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시문 속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제시문 속에 이 순서에 따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런 깊은 내용들이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롤스 관점이에요. 그래서 리을번은 빼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는 선택지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들어가면 3번이 정답인 거죠. 3번을 골라주셨어야 돼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동그라미 2개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 이분은 새로운 윤리학을 이야기하는데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왜 우리 이거 공포의 발견수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누군지 떠오르나요? 과학기술과 윤리에서 얘기했던
한스 요나스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지심은 행해야 할 것과 관련된 책임 개념에 따르면 현재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 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인 현 세대는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요나스의 윤리를 책임윤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책임의 범위를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한 그의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기억범, 선의 탐구에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 X예요. 우리 개념적으로 봤을 때도 선의 인식보다 악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 세 번째 줄,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에게 악이 될 만한 내용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관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빼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니은번,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근거에서 해야 한다라는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당위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요나스가 책임윤리를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 책임의 능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죠. 그러한 인간이 당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죠. 당위적. 그래서 니은번은 꼭 들어가야죠. 그럼 디귿번, 인간의 힘이 자연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자연 파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장될수록 자연 파괴 힘도 높아진다. 그러니 이렇게 자연으로 확장된 인간의 힘이 자연을 파괴시킨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자각하고 새로운 윤리학으로서 책임윤리 이야기하는 게 요나스의 입장. 맞죠? 그래서 디귿번도 넣어주고요. 리을번,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서 상호 간의 의무를 지닌다. 와, 이거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상호 간의 의무가 아니라 비호혜적 의무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책임질 수 있는 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 세대는 그저 명령자이고 현 세대가 의무자가 돼서 현 세대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잘 나오는 내용 개념에서도 이야기했었고 빼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을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라. 그러면 정답으로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12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갑과 을, 시민불복종이네요.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봐야 되고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해서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효용성과 실패 가능성,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는 건 누구? 피터 싱어 입장. 이게 6월 모평에 나오고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 시민불복종으로는 싱어가 들어가서 나온 거죠. 1번. 특정한 법이 다수의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하면 이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법은 굴종이나 반항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다수의 정의관을 토대로 해서 롤스가 이야기하는 불복종입니다. 그럼 기억 1번 갑. 시민불복종은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 연계교재의 개념으로 그대로 정리되어 있기도 한데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따른 효용성을 따져보는 공리의 원리에 따르는 싱어적인 입장, 공리주의 입장에 맞는 진술이죠. 그럼 니은번 갑. 시민불복종이 정당화하더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복종심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 자,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불복종이 이러이러 다수의 정의관에 위배된다든지 혹은 다수가 따르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심각한 불의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시민불복종으로서 정당성을 갖춘다. 그런데 그 시민불복종을 우리가 일으켰을 때 우리가 감소시킬 악의 크기와 또 반면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가 이 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져오게 될 복종심을 감소시키는 것, 신뢰를 감소시키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저울질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과 시민불복종이 해결할 악의 크기가 무엇인지
둘을 비교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질 해봐라. 그럼 세 번째, 1번. 시민불복종은 정의감에 의해서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헌법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이 굉장히 이런 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적인 체제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강조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규제된 사회에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상당히 민주적인 질서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4번. 다수감 있는 종교적 가르침은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다. 아니죠.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신념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되지도 않지만 다수가 믿는다. 다수가 믿는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가르침이 정당화 요건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다수의 정의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5번 시민불복종은 위법 행위지만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위법 행위인 거 인정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등등등의 요건을 갖고 있었죠. 다 맞는데 4번만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이었어요. 네. 자, 12번도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럼 이제 13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토론의 핵심 쟁점인데 핵심 쟁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재심을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딱 두고 보면 두 사람 다 긍정이거나 부정이거나 입장이 같으면 정답이 아닌 거고 두 사람이 찬반으로 나뉘는 것만 우리가 정답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갑. 북한 주민은 통일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동포고 이념을 떠나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고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갑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 얘기하고 있고 1번은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북한 사회 특성상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 그럼 의뢰의 관점에서는 그 북한 사회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번이 북한 사회 투명성이 낮아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 갑도 인정을 해요. 근데 대북 지원은 남북교류 증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북한 사회 개방을 촉진할 수가 있다라면서 조건 없는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1번은 남북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지원 물품이 군사 용도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북한 사회 개방이 선행된 이후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1번 북한 사회는 투명성이 낮은가? 갑을의 논의로 봤을 때는 갑과 을이 비교적 투명성이 낮아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죠. 두 번째, 고통받는 주민들을 북한 주민을 도와야 되는가? 이것 역시도 의무라는 말까지도 하면서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북한 사회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거 역시 두 사람 다 개방을 촉진할 수 있고 개방이 선행된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언급을 봤을 때 두 사람 다 동의를 해요. 그럼 4번, 대북 지원은 조건부로 해야 되는가? 그럼 갑번의 경우에는 아니다. 조건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1번은 사회의 개방이 선행된 이후에 행해져야 된다라는 조건부를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네요. 그럼 5번.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건 역시도 두 사람 다 공통의 합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 정답은 4번. 자, 그럼 14번 가겠습니다.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와 나가 국제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번의 경우 이제 가와 나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상가보다는 어떤 입장이나 주의 정도를 찾아내면 되겠어요. 가번을 보니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측면에 주의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국가들이 모인 국제관계도 역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유사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번은요. 어떠한 입장 정도로 보자면 홉스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입장 정도로 정리하고 문항을 풀이해가면 되겠죠. 그럼 나번.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듯 국가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국가들끼리 상호 협력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 오해, 동맹이나 비밀 외교 등으로 인해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기억번 가.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분과 같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물론 이 국가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차지하기 위한 그 이기심 혹은 그런 욕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동맹과 같은 방법, 군사력 동맹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둘 사이에 세력 균형을 맞추는 정책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없냐라고 한다면 이런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에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예를 들어 군사력의 동맹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을 빼주고 니은번 가.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다름 아닌 국가의 권력, 그 권력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니은번 맞고 디귿번 국제정치의 불완전한 제도는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을 국가 간의 분쟁으로 본다면 그 원인이 뭐냐? 불완전한 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 제도라는 말은 없지만 이 제도, 불완전한 제도의 문제도 들어가죠. 그럼 디귿번도 들어가요. 그럼 리을번이 마지막 남았죠. 국제 분쟁은 각국의 도덕성 증진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야,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잘 어울리지 않는 해결책인 게 가번이죠. 가번의 경우에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는 워낙에 권력의 극대화를 위한 이 이익, 이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세력의 균형,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지 도덕성의 증진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리을번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들어가는 선택지는 3번이죠.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15번 가겠습니다. 야, 요거 자연과 윤리네요. 자연과 윤리 이제 개념 닦을 때 공을 들여서 닦았고 기출에 대한 훈련도 많이 했는데 최근 기출이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는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예민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면서 각 사상가의 정확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나가면 되겠다라고 했었죠. 갑을병이 이제 누구인지 보면 갑, 쾌거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피터 싱어. 1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려는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칸트. 병번, 개인의 상호 의존적인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 개인의 본능은 공동체에 대해서 경쟁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의 윤리는 협동도 하라고 촉구한다 라고 하는 건 레오폴드. 싱어, 칸트, 레오폴드. 제가 이름 안 쓰는 이유 알죠? 여기 뒷부분에 써야 돼요. 그렇죠? 싱어, 칸트, 레오폴드. 거기에다가 법리를 보면 갑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을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을만의 입장 그러면 칸트만의 입장, 병만의 입장, 레오폴드만의 입장 판단해야죠. 그럼 기억 A부터 가겠습니다.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근거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요게 칸트만의 입장이냐라고 말했을 때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동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의무론적인 관점과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거고 그러한 관점으로 토대로 이야기하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의무로서 설명을 하겠죠. 동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간접적인 의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칸트만의 입장으로는 들어가지가 않죠. 이 얘기를 보면은 레오폴드를 생각해 봤을 때 레오폴드가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동물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 거기에 대지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공리의 원리는 아니다라고 레오폴드가 들어가면서 인정할 선택지인 거죠. 그래서 기역번, 간만의 입장, 그러니까 을만의 입장, 칸트만의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기역번은 맞지 않는 구성이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역을 빼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니은번 B 해서 병만의 입장이에요. 레오폴드만의 입장. 인간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레오폴드가 대주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를 이야기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칸트라면 어떨까요? 칸트의 경우에도 자연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무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B번, 즉 레오폴드만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빼줄 수 있어요. 그럼 디귿번 갑니다.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싱어와 레오폴드의 입장을 보자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탈인간 중심주의의 큰 범주 안에서 싱어와 레오폴드가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선택지. 그러면 리을번,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갑을병의 공통 입장이라고 했는데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십시다.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땐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칸트는 인간까지만 보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건 부적절해에 대해서 긍정하겠네요. 그러면 피터 싱어는 어떨까? 싱어 입장에서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가 아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까지로 보겠죠. 그러니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건 부적절해. 예, 예스 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레오폴드 봅시다. 레오폴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건 부적절해. 그 외에 대지까지 우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 생태계 전반을 이야기하니까 레오폴드도 예스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갑을병 공통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리을번 맞네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들어가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 들어가면 3번 선택지가 정답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16번 갑니다. 가부터 다의 사상이 나와요.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야, 삼가 죽음의 윤리에서 두 입장만 나오다가 셋이 다 나왔는데 동양사상이 다 나왔어요. 우리 강의하면서 동양사상의 중요성이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 이렇게 딱 나오네요. 가보죠. 가번.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두고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히. 공자님이 이야기하죠. 뜻있는 선비는 살아남고자 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도덕성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 그럼 사상이라고만 했으니까 유교라고 잡고 가죠. 나번. 진인 나왔어요. 성인 말고도 신인, 지인, 진인, 천인. 이 이상적인 인간상 기억해두면 도움 많이 됩니다 했었죠. 누구죠? 도가의 입장이네요.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장자 혹은 사상하니까 도가 정도 잡고 가면 되겠죠. 답번은 전생에 뿌려진 씨앗이 이번 생에 받는 것이다.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업, 윤회를 이야기하죠. 불교 입장이네요. 옳지 않은 거 고릅니다. 1번 가.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사생취의, 뭐 살신, 성인 이야기하는 입장. 유교에 맞죠? 1번 예스. 2번 인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했는데요. 도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의라고 하는 유교적인 도덕은 사회 제도 규범적인 이런 도덕은 하덕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 자신의 삶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 대한 희비를 초월하는 삶,
지향하는 도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의라고 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3번 다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수양이자 깨달음의 경지죠. 맞죠? 그럼 4번.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가와 나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이야기하는 건 큰 범주 내에서 맞죠? 그럼 5번. 나와 다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살아야 내세의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내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다번 불교적인 관점에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다음 생, 윤회를 통한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에 얼추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번과 같은 도가적인 관점에서 내세의 행복을 이야기한다거나 그걸 위해서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을 이렇게 두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 이렇게 정리가 잘 됐죠? 잘했습니다. 그럼 17번 가볼까요?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분 항상 나오시던 이번에 또 나오셨습니다. 바로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이죠. 이름 쓰고 한번 가볼게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단서로도 연결되고요. 개념 알고 있으면 문제 또 빨리 푸는 데 더 도움도 됐을 거고 짚으면서 설명해 볼게요.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 어떤 계층도 관리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입니다.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는 채 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옹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과시소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베블런의 관점으로 봤을 때 1번, 과시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계층이 존재합니까? 제가 짚은 이 부분이요.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 어떤 계층도 과시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X. 두 번째,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제한하는가?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제가 짚은 이 부분이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허영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허영심을 오히려 더 부추기죠. X네요. 세 번째,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틀렸죠? 그러면 4번과 5번에서 조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4번. 과시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집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분의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상위 계층이 과시하는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극빈층을 포함한 그 밑에 있는 모든 계층들이 또 모방해서 또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 과시소비. 맞습니다. 적절한 대답이 맞아요. 그럼 5번.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경쟁적인 비교 성향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보존 본능보다 중요하냐 이겁니다. 제가 빨간색 친 이 부분이요.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X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문제 잘 풀었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이제 18번 가볼게요.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억,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상대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좌표 평면에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가번은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주민이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동화주의 정책이죠. 그것에 비해서 나번을 보면 국가는 이주민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래요. 각기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문화의 다양성, 고유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동화주의에 비해서 나번이 강조하는 입장을 얘기했을 때 X, 이주민 문화의 정체성 보존을 강조하는 정도는 나가 더 높죠? 그럼 문화 간 대등한 방식의 공존을 강조하는 정도도 나가 더 높죠. G, 단일한 문화 중심의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정도는 오히려 가가 높죠. 나는 낮아요. 그러면 X축은 높고 Y축도 높고 G축은 낮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네,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미음번 5번이었죠? 5번이 정답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럼 19번 가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야, 이거 꼭 나오는 문항인데 교정적 정의입니다. 가불병 누군지 이야기하고 다음 화면에 이름 쓸게요.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예전에 선택지로 나왔었던 문장이죠. 결코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가해질 수 없다. 칸트네요. 1번,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하고 사형보다 고통이 길게 유지되어 오랫동안 본보기로 기능하는 형벌. 뭐예요? 베카리아 이야기하고 있죠. 병범, 사형은 죄인을 시민이 아닌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고 그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파기해서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언이자 그러면 루소네요. 그러면 칸트, 베카리아, 루소입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 A입니다.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주는 비판.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결정돼야 함이라고 칸트는 인정하죠. 그런 것에 비해서 베카리아는 그것을 간과한다. 비판의 구도 맞죠? 2번 B, D. B와 D. 그러면 베카리아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입니다. 형벌은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음. 주어가 사형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베카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형벌이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론의 관점에 있는 베카리아 입장에서 당연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할 텐데 그것을 간과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오호. 특히나 여기에 루소 입장에서 보자면요. 루소도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소가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겠죠. 간과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2번이 정답이겠어요? 그럼 3번부터 또 자세히 봅시다. 3번 C 갑니다. C는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주는 비판인데 사회계약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이라고 루소는 얘기하죠. 근데 베카리아는 그걸 간과하니까 비판의 구도가 성립해요. 그럼 4번 E입니다. E는 루소가 칸트에게 주는 비판인데 사형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함이라고 사회계약론의 루소는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칸트의 경우에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과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4번도 비판의 구도 맞고 5번 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목적적인 존재로 대우받아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F로 갑니다. 칸트 입장에서 사형 선고를 하는 이유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범죄자 역시도 목적적인 존재로 오히려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관점을 인정하는 칸트 입장에서 루소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을 간과하고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수단을 위해서 형벌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5번도 비판의 구도가 성립하네요. 다 맞았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인데요. 이 사례는 윤리 수업하면서 종종 이야기를 들고 뭐 니부어 이야기할 때도 좀 하기도 했던 그런 잘 알려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시문은요. 어떤 사상가인가? 새로운 사상가예요. 재물이나 명성과 명예는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
지혜, 진리,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거? 이거 부끄러워해야 돼. 숙고하지 않는 삶? 그건 가치가 없어. 요거는요, 제가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윤리 시작하는 맨 앞 단원에 그 윤리적인 성찰에 대한 단원이 나와요. 그 성찰에 불교, 유교 혹은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상가가 어떤 성찰을 이야기하는가를 얘기하거든요. 그 숙고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잘 알려주는데, 자신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랫대, 덕, 영혼의 탁월함, 영혼이 훌륭한 상태가 가장 행복한 삶의 상태라고 보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입장이에요. 너의 영혼의 탁월함, 너의 내면, 정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라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소크라테스 일상에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피고 A, 이 사람에 대해 재판을 합니다. 전번 재판을 하는데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많은 사람들은 악마와 같다라고 비판했으나 그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데 내가 비난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항변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너의 영혼의 탁월함의 문제 여부를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영혼의 훌륭함을 더 성찰해 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의 훌륭함보다는이 아니라 명성, 명예 혹은 내가 속한 집단에 무엇을 따르는 것보다는 영혼의 훌륭함에 대해서 더 고민했었어야 돼 라고 조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 두 번째,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성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무지, 그 무지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해서 옳은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영혼의 탁월함. 그런 의미에서 덕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영혼의 탁월함을 추구해야지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해라. 더구나 옳음보다는 유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이 제시문 속에 있는 이 사례의 A는요, 이미 이 직위,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 그 책임을 충실히 하려고 난 했던 거다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이 A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라면 아마 이 영혼, 너의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지혜의 문제를 생각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너가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숙고해 봤어야 해, 성찰해 봤어야 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맞지 않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 문제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이 풀이했던 과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다음 스텝이 더 가뿐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즐거웠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잘 돼서 좋은 선배가 돼서 혹시 후배들한테 좋은 후기 남겨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그런 좋은 선배들이 되면 좋겠네요. 정말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